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106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우리 국민들의 함성이 한반도를 울렸습니다. 총칼을 든 서슬퍼런 일제치하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맨몸으로 나선 우리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열망, 그 간절한 마음을 떠올릴 때마다 눈시울이 절로 붉어지는데요. 106년이 지난 오늘 1919년 3월 1일처럼 오늘도 토요일이고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만세를 외쳤던 모습 대신에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외치며 극단적인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이 그저 씁쓸하기만 하네요. 3월 1일 토요일 3.1절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경민 씨. 네, 3.1절 연휴를 맞아 밖을 나선 분들 많은 듯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정체가 심한데요. 특히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에 긴 정체가 살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총 정체가 70km를 넘어섰는데요. 경기권에서는 마성터널부터 11km 구간, 이후 덕평 휴게소와 여주분기점 사이가 20km 정체로 지나기 가장 힘겹고요. 강원권에서는 여주부터 새마을까지 13km, 이후 횡성 휴게소에서도 다시 여유가 필요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남양주 요금소부터 13km 어렵고요. 또 동산 요금소와 홍천 휴게소에서 각각 7km씩 밀립니다. 52번 광주 원주선 이용해서 원주 쪽 가시더라도 광주 휴게소부터 19km 정체는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비봉부터 서해대교 진입까지 무려 한 번에 33km나 어렵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총 정체가 78km인데 수도권에서는 오산과 남사 지나기가 가장 어렵고 이후 충청권의 대부분의 정체가 몰렸습니다. 망양 휴게소부터 주감 휴게소까지는 지금 45km 구간 부분적으로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옛말입니다. 옛말. 옛날엔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 과거엔 그랬는데 이젠 달라졌다.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를 핑계로 1년 내내 병원을 다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보험사가 앞으로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이 가벼운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타내던 이른바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옛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해외여행 가려면 이 환전을 위해 은행을 찾아야 한다. 그건 이미 옛말이 됐죠. 트래블카드 한 장만 있으면 복잡한 환전 없이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해외 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옛말을 키워드로 두 가지 뉴스네요. 첫 번째, 자동차 사고 때 주는 보험금 지급 절차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운전하실 때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두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운전 중에 뒷차에 살짝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A씨 이야기인데요.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이 차량 수리 없는 가벼운 수준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통원 치료를 무려 58회 받았고요. 이 치료비는 350만 원 상당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차량 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라면 정말 살짝 부딪힌 건데 병원 치료를 58회나 받았다고요? 무슨 치료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예, 참 의문이 들죠.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끼어들기로 인한 급정거로 이 피해를 호소한 B씨 이야기인데요. 이 B씨는 근육 염좌가 발생했다면서 병원을 202회 찾았고요. 치료비는 1,3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육 염좌라면 근육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졌다 이런 건데, 근데 그 치료를 위해서 200번이 넘게 병원을 간다?
이거 그야말로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군요. 예, 아무래도 의심이 되죠. 앞으로는 이 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이 장기 치료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기 어렵도록 이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강화됩니다. 네. 이른바 이 나이롱 환자 등 이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나이롱 환자한테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도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요. 이 향후 자동차 보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3% 남짓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보면요. 그동안 제도적 근거 없이 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 즉 합의금 지급 대상을 중상 환자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상 환자는 상해 등급 1급에서 11급을 말합니다. 향후 치료비, 합의금이 무슨 제도적 근거가 없이 그냥 관행으로 지급돼 왔었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향후 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에 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비해서 이 사전 지급하는 그 합의금의 성격을 띄었었는데요. 예. 이 합의금도 이 마치 당연히 주고 끝내는 것처럼 돼 있다 보니 이 치료비보다 오히려 이 합의금의 규모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상 환자, 그러니까 가벼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지급된 이 합의금은요, 총 1조 4천억 원이었고요. 당시에 그 치료비 지급액은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치료비가 1조 3천억인데 합의금은 1천억 많은 1조 4천억이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크다 이런 지적이 제기돼 왔어요. 합의금에 대한 좀 적정한 기준과 체계가 마련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정부는 이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한 배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이 중상 환자에 대한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경상 환자, 그러니까 이 상해 등급으로 따지면 12급에서 14급인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요, 이 보험사에 진료 기록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서류를 보고 보험사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장기 치료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지급 보증 중지 계획을 이 환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타는 이중 수급도 금지됩니다. 네, 진작에 했어야죠. 이런 제도 개편을. 또 다른 개선 사항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요, 이 자동차 보험 관련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 불건전 행위가 뭐냐? 이 마약이나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이 보험료 할증 기준을 20% 이렇게 적용하고요. 또 무면허와 뺑소니 차량은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40%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옛말을 키워드로 한 두 번째 뉴스. 해외여행 갈 때 은행 가서 환전해야 한다는 게 옛말이다. 그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카드 한 장 들고 가는 분들 많은데요. 그 여파로 지난해 카드 해외 사용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산한 거주자 해외 카드 사용 금액은 217억 217억 2천만 달러로 우리 돈 약 31조 원에 달했습니다. 예. 연도별로 볼 때는 이전까지 최대 기록이었던 게 2023년에 192억 2천만 달러보다 13% 증가한 규모입니다. 31조 원, 이게 현지에 직접 가서 여행하면서 쓴 돈이에요, 전부 다? 이제 현지에 가서 쓴 것도 있고요. 해외 결제에 특화된 트래블 카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가서 사용하고 이게 대중화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온라인 해외 직구, 그러니까 직접 구매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직구 쇼핑 카드 결제까지를 포함한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내국인 중에 이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출국자 수거든요.
지난해 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869만 명이었어요. 2023년에는 2,272만 명이 출국했으니까요. 작년에 그 전보다 26.3% 증가한 겁니다. 그만큼 출국자가 늘어났으니까 해외에서 직접 사용하는 액수가 커졌을 거고 온라인 쇼핑은 얼마나 됩니까? 네, 온라인으로 작년에 해외에서 쇼핑한 이 직구액은 58억 3천만 달러였는데요. 1년 전에는 51억 1천만 달러였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면 14% 불어난 겁니다. 예, 이거는 뭐 트래블 카드, 체크 카드뿐 아니라 신용 카드도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제 실적 높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무래도 전체 해외 카드 사용 금액의 71.3%를 차지하거든요. 예. 또 지난해 사용한 카드 수를 집계해 보니까요. 통계 집계일에 가장 많은 7,249만 장에 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주간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2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주말 날씨와 현재 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네, 사흘간의 3일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에 내리는 비는 점차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늘까지 제주도에 최대 5에서 30mm,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은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와 눈이 예보돼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충청과 전북에 30에서 80mm,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영남에도 20에서 6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는 강원 산지, 밤부터는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눈의 양도 상당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7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 최대 40cm,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에 25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내륙에도 최대 20, 서울에도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1에서 3cm 이상의 강하고 습한 무거운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나들이길 최대 정체 시간은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3일절 연휴로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정체 구간을 모두 합해보니까 70km 가까이 됩니다. 경기권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후보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 쪽의 정체가 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요금소 기준입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신다면 4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또 남양주 요금소에서 양양까지는 4시간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집회 관련 소식입니다. 여의대로와 세종대로 그리고 사직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집회 준비 작업을 하느라 한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행진까지 진행되면서 도로 혼잡이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 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선 의원을 지내신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민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민주당에 쭉 계시다가 국민의힘으로 가셔가지고 총선에서 지시고 이 계엄 탄핵 사태 맞으시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민주당 뛰쳐나오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고 뭐 각오는 했습니다. 뭐 철새라는 소리도 들을 거고 불이익도 받을 거 각오를 했는데 좀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제가 있는 당이 좀 잘 되길 바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고 왔는데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그 사태를 맞이하고 또 대통령 탄핵까지 되고 구속되고 뭐 이런 당도 또 어렵고 뭐 이런 것이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 나라 전체적으로도 착잡합니다. 그렇죠. 심각하고.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마음도 잘 안 맞으시잖아요, 사실. 글쎄 많이 이제 소통은 안 했지만 그 중에 이제 17대부터 제가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쭉 교분을 쌓았던 의원들이 지금도 있죠. 아이, 그럼요. 나경원, 뭐 김기현, 뭐 의원들 이런 분들도 중진 있고 의원들 그런 많죠. 분들은 대체로 이제 뭐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건 다 좀 대략은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요즘 이제 초재선 의원님들은 잘 모르죠. 예, 소통이 좀 부족하고 그러나 조금 약간 이제 문화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좀 치열하긴 하고 한데 이념성이 좀 강하고 좀 패거리 의식이 강하고 반면에 이제 이 국민의힘은 그런 건 좀 옅은데 좀 좋게 말하면 리버럴한데 근성이 부족하고 왜 그 국민의힘의 소속 당인지라는 자기 정체성이 좀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좀 여러 가지 문화 차이나 행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당내 의원들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그런 거를 뭐 김상욱 의원인가요? 뭐 아주 소슴없이 그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게 물론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국민의힘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뭐 해꾸지나 뭐 이렇게 응징을 하는 건 또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점이 또 강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그거를 용광로처럼 요겨서 하나로 수렴해내는 그런 노력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엄 딱 선포한 그날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황당했어요. 황당하죠. 왜냐하면 11시쯤인가인데 이렇게 예능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저도 그때 마침 제가 병원에 좀 입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능 프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화면에 나와서 비상계엄 한참 얘기하는데 저는 뭐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 비상계엄 선포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지금 저게 가능할까?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하면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효성도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갸우뚱거렸어요. 그래서 쭉 저도 이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밤새도록 지켜봤는데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또 해제가 했고. 됐죠. 예. 그리고 지금 사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결국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표 던진 사람들이 있고 기권표 던진 사람이 있고 의견이 좀 갈렸잖아요. 글쎄 이제 그거를 할 때 의견을 모아서 좀 가능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으면 훨씬 더 자책감이 좀 덜하고 또 내부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기사회생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건 또 사실이죠. 어떻게 또 이게 외부에서 온 어떤 사태라면 뭐 정리가 빨리 했었겠지만 우리 내부에 더구나 대통령이 일으킨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집권 여당으로서 참 당혹스러운 건 틀림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은 매우 큰 아쉬움입니다. 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상민 전 의원은 그 탄핵에 만약 현역 의원이었다면 찬성표 던지셨겠어요? 반대표 던지셨겠어요? 그 당시에 기점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에 대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처음 나온 보도들이나 정보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좀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대에 했을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공수처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서
상당히 좀 갸웃거리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납득이 좀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진상 규명이 더 필요하다. 좀 철저하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책임은 뭐 철저하게 묻더라도 예. 그 비례성에 맞게끔 책임을 물으려면 또나 훗날 중대한 그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가 또 아쉽게도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이를 막 서둘러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에 대한 어느 결과가 나오든 이 동의를 하지 않는 쪽은 승복을 쉽게 못하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이 종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또 그걸 계기로 통합이 돼야 되고 근데 오히려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또 적대감이 더 심화되고 증폭이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표결하던 그 시점이라면 나도 찬성표 던졌을 거다라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인 생각은 쉽게 탄핵 던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이 대통령 말 중에 이런 이해되고 또는 그 경위가 수긍이 되고 예.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증인들이 나온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좀 납득이 안 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또 특정 정보가 관여했다는 여러 의혹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그거를 전폭적으로 대통령한테 탄핵이라는 책임을 지우고 더구나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일반 임명직 공무원들과 달리 선출직이거든요. 예.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1,700여만 표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를 얻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 징계뿐만 아니라 1,700여만 표의 국민들이 주권 행사도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함부로 판단하고 내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사후에 무효화시킬 정도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쉽게 탄핵의 입장에 동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뭔가 지금 그 미심쩍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 계엄 선포가 헌법적 법률적 요건에 맞느냐. 네. 즉 내란 및 그에 준하는 그런 그 상태가 지금 벌어져서 이렇게 한 것. 그다음에 또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고 이런 것이 맞느냐 여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서 의원들을 통제하려고 했느냐. 그렇죠. 세 번째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느냐. 그렇죠. 하려고 했느냐. 요 몇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그 계엄 선포가 그러면 헌법적 법률적 요건에 맞다고 보세요? 저는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우선 그거 예. 자체가 이제 위법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위헌 위법이지만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중대한 헌법이어야 그건 되고. 이제 그럼 이제 그 얼만큼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가 이제 정치인들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고 정치인을 끌어내서 그 계엄 해제의 의결을 못 하도록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제일 중대한 어떻게 청구자라고 보세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애매하다? 저는 처음에 나온 상황으로 볼 때는 어쨌든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고 예, 예. 숫자가 얼마이건 간에 갖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광경으로 볼 때는 아 이거는 국회의 기능을 작동을 중지시키려고 했던 그렇죠.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그렇죠. 텐데인데 그 이후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홍암흑이라든가 또 뭐 곽뭐암이라든가 이게 보면 명료하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대통령 지시에서 그렇게 했느냐.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이 했다는 관여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것은 나오질 않고 또 어떤 증인은 뭐 목적어가 없었다. 뭐 이런 걸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증언의 신빙성이 좀 뚝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볼 때 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개인에 대한 징계나 수긍하기가 어렵다. 예 그런 건 모르는데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알겠어요. 무효화시킬 정도의 사안인가?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군인들이 그럼 국회에 왜 갑니까? 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군인들이 와서 질서가 깨진 거 아닌가요? 군인들이 갔기 때문에 시민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저 충돌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태에 대한 진상이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갈 수는 없고 누구 지시를 받았을 텐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에 있어서 관여가 직접 뭐 그렇게 한 건지 말하자면 체포하라고 한 건지
또는 뭐 국회를 끌어내려고 한 예. 것이 사실인지 예. 이게 진상이 규명한데 그 핵심되는 그 부분이 좀 명료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수의 사람 그 현역 군인들 지금 이제 다 옷 벗었습니다만 전부 다 구속됐고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다 그렇다고 증언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증거법상이요. 증거법상 전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직접 법정에 와서 그거를 증언하지 않는 한 예. 전달해서 서류로든 다른 사람을 통해든 전문하는 증거는 증거로서의 자격이 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어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하려면. 예. 그래서 그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조사에 받은 걸 그 서류를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그냥 인정해버린 것이 예. 헌법재판소로는 큰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탄핵 심판은 종결됐잖아요. 네. 이제는 헌재의 결정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용될 거라고 보세요? 기각될 거라고 보세요? 예감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과는 달리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국민의 주권 행사를 1,700만 표의 표를 무효화시킬 정도인가 아닌가는 판단이 잘 쓰지 않는다. 예. 뭐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판단이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여론이나 대체적인 헌법재판소의 기류를 볼 때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상민 전 의원께서는 이 탄핵 국면을 초래한 윤 대통령의 과실을 직시하고 반성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신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번에 사태를 초래한 것은 분명히 윤 대통령의 잘못이다. 과오가 있죠. 그러나 예. 이것이 정말 1,700여만 명의 주권을 빼앗을 정도인지는 아직은 좀 예. 대통령의 직접 관여라든가 예. 명시적인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를 뒷받침할 증인들의 증언이 신뢰도에서 많이 흔들리니까 네. 조금 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더라도 네. 명백하게 상대가 꼼짝 못하게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분명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숙성되겠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어떤 근거를 대도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화된 민심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을까요? 그래도 그거를 노력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해야 않겠나 된다?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 선생님 말씀 맞다나 워낙 지금 그 양쪽이 딱 나눠져 가지고 예. 진영 적대감 큰일이에요. 예. 그 정서적인 그 골이 너무 깊습니다. 지금 뭐 대전에서도 몇십 대의 버스가 오늘 서울 그렇죠. 그 집회에 온다고 출발했거든요. 네.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갈라지면 상당히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맞아요. 몸싸움도 벌어지고 막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수습하려면 예. 진상규명을 우선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근데 아무튼 이미 탄핵 심판은 끝났어요. 네. 이제는 뭐 진상규명 탄핵 심판을 더 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형사재판에서는 더 따져지겠습니다만. 헌법재판에서도 탄핵을 하든 안 하든 그 이유를 잘 밝혀야 된다고 기록해야죠. 생각합니다. 예. 예. 상대 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일리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 또 그리고 그렇게 배경에 이룬 민주당의 야당의 어떤 폭고 반의회주의적인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짚어줘야 상대 쪽에서는 분명히 좀 균형 있게 보고 있구나라고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절대 다수는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외 위원장들도 이렇게 기류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쫙 짜려보죠. 너는 뭐 민주당에서 와서 그런 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민주당에서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기각되길 바랄 뿐 아니라 기각될 거라고 믿는 분들도 많다. 많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 이상민 전 의원 판단처럼 탄핵이 인용되면 그걸 부정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뭐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을 맡고 있는 석동희 변호사도 그랬고 그랬듯이 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이 헌법재판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승복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쩔 승복할 수가 수가 없는 없죠. 거죠. 네. 예, 뭐 그것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속으로는 승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행동적으로야 뭐 승복안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탄핵 심판 마지막 자기의 입장을 밝힐 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이 국민 민심을 생각할 때 그래도 대통령 신분으로서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헌재에서 나는 기각될 거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인용이라는 어떤 결정이 나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일단 거기에 다 승복하고 대신에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뭐 이런 발언이 좀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발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 크게 좀 했으면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고 포섭할 수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또 하나의 점은 본인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과오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 과오에 대한 그 뭐 사과까지를 안 하더라도 과오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 그렇죠. 뭐 책임이 그 야당 쪽에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방점을 찍다 보니까 오히려 과오를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뜻에 소구력을 더 담겨야 예.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그렇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 두 번째는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의 당부. 네. 이 두 가지가 빠져 있고 대신에 나는 이제 대통령직에 복귀할 텐데 복귀하면 내가 임기를 빨리 중단시키고 개헌을 해서 넘기겠다. 또 나는 외치만 하고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별로 소구력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결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서 나를 복귀시켜도 나는 내치에 관여 안 할 거고 또 임기를 빨리 끝내고 개헌으로 바로 다음 정부에 넘겨줄 테니 제발 나를 복귀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카드를 던진 셈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워낙 지금 탄핵이냐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양분되는 것만 바라지 사실은 절묘하게 타협하고 어떤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정치권에 지금 없는 게 큰 정치권의 결함입니다. 사실 그 정도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물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피하고 좀 조기 임기를 단축해서 뭐 개헌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기는 했었거든요. 성사는 이루어지지는 예. 않았지만 예. 그 이번에도 사실은 여야 간에 그런 정도의 물밑이라든가 대화라든가 또는 원로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딱 단절되고 그냥 헌법재판소의 가부간의 판단만 의존하는 예. 상황이 매우 좀 우리 사회의 큰 결함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관들한테 그걸 그렇게 호소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끄떡거리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제 그 점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 국민들 앞에 선 게 2번 있었습니다. 뭐 물론 탄핵 통과된 이후에도 한 번 방송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내가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국정에서 손을 뗄 테니 모든 걸 당에 맡기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며칠 뒤에 바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탄핵 심판 막바지에 다시 그 첫 번째 담화처럼 내 임기를 포함해서 당에게 맡기겠다라고 다시 돌아선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말씀드릴 그죠? 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신뢰를 쌓으려면 네.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대방이 어쨌든 좀 일관된 자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고 예. 또 그런 리더십을 이렇게 좀 무너지게 한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딱 임기를 포함해서 당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자세였다가 갑자기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해서 탄핵이 통과가 돼버린 거고 어찌 보면 통과된 이후에는 온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딱 두 갈래로 갈라진 거고 그러다가 탄핵 심판이 끝날 때쯤 돼서 이게 영 불리해 보이니까 다시 옛날 자세로 돌아간 게 효과를 발휘하겠는가 거죠. 그 지난 좀 되돌아서 복귀를 하면 그 지난번 이제 비상계엄 사태 났을 때 12월 3일 날 예.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해서 해제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직후에 대통령이 그 말씀을 했어야죠.
했었죠. 나는 임기 단축 처음에는 했었죠. 처음에는. 뭐 맡긴다고 하고 뭐 한동훈 대표나 뭐 또 국무총리한테 맡겨서 뭐 국정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임기 단축도 하고 개헌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스케줄을 예. 명료하게 제시하면서 본인은 뒤로 물러서겠다는 걸 보여줬으면 예. 또 책임을 지고 어쨌든 결과 책임을 지고 했다고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돌고 돌아 지금 거기에 왔는데 이게 헌법재판관들을 움직이기에는 별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예, 헌법재판관들은 뭐 거기까지 그렇죠. 정치인들이 통이 안 큰데 그 재판관들이 통이 클 리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상민 전 의원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시죠? 아,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뭐 오랫동안 그 축적된 그 사회적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건 87년 헌법 체제의 내부적인 한계나 결함도 있지만 네. 대외적 환경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오늘날 뭐 인공지능이 뭐 이렇다고 할 정도의 시대적 변화가 돼서 예. 잘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되는 건 늘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도 뭐 천천히 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네. 또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그 내란 진압에 뭐 치중해야 될 때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이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개헌이 어떻게든 국가 운영 체제를 결함을 예, 보완하고 시대에 맞게끔 바꿔야 되고 미래 쪽에 향해야 된다라는 건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개헌의 내용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자는 데는 거의 의견 일치를 보지만 뭐 외치를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거의 이원 집정부제식인 박봉에서부터 그럼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근데 거의 제가 20대 국회죠. 네.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에서 활동할 때는 여야 간에 정파 간에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어떤 뭐 어떤 점이냐면 예. 뭐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2명의 후보를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추천하고 그 2명 중에 대통령이 명을. 임명하는 거로. 그러니까 국회 선출은 아니더라도 예. 복수 추천권.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국무총리 및 내각으로 갈 알겠습니다. 것이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돼서 그게 종국적인 그 거버넌스는 아니지만 그 종국적인 거버넌스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서 네.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 정도는 저는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그 여야를 막론하고 뭐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 뭐 한동훈 전 대표, 또 뭐 오세훈 시장, 예. 또 뭐 민주당 쪽에서도 뭐 김동연 지사,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대통령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거기 뽑히는 대통령은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의 대선을 같이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결단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대한 소임은 다른 뭐 경제를 살린다, 민생을 얻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가장 가시적인 거는 헌법을 빨리 개헌하는 거,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거, 이고 그 아쉬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끝났을 때 곧바로 그를 착수했으면 네. 좋은 진전이 됐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새로 뽑히는 그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후보들도 약속을 하고 하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서 훗날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는 거. 왜냐하면 여소야대의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이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 그 대통령이 알겠어요. 좀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요구는 알겠습니다. 많이들 합니다. 그나저나 뭐 예상하신 것처럼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국민의힘 이길 수 있어요? 지금으로는 어려운 여건인데 예. 뭐 어렵다고 늘 승패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물론 아니라고 그건 생각되고요. 네. 어제 보니까 그 올림픽 후보지 결정하는 것도 서울하고 전북이 했는데 전북이 이겼잖아요. 전북이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뭐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대결에서 꼭 다윗만 이기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이 윤 대통령의 계엄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는 주자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이기려면.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저희 당내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공과하고도 연동이 되는데 공과화를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또 민주당 야권의 국회 행태는 그것대로 평가하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그 비례성에 맞게끔 네. 따로따로 해야지 이를 결부해서 민주당의 행태가 저렇게 폭거적이고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예.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잘했다. 정당화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대선에서 진다. 그렇죠. 대선뿐만 아니라 마땅히 국민들 앞에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또 어떤 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 이상민 전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가 후보가 될까요? 이제 본인의 당내 경선 능력도 붙으면? 있고 싶지는 않죠. 지금 보면 예. 워낙 정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는 민주당 사실은 탓이다. 윤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하고 싶어도 우선 민주당, 야당의 폭거 이런 거로 사실 잘못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래서 겨우 뺨다기 한번 때린 거 가지고 마치 죽일 놈 만들어서 예. 가느냐. 예. 뭐 이런 억울함이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갖고 있죠. 그래서 경선 통과가 쉽진 않겠으나 쉽진 않-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잘못도 인정하는 쪽이 돼야 이길 것이다. 저는 선거가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갈런지 또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상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가 부르는 논개 잠깐 같이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